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시장은 매크로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을 세우고 있죠. 뉴욕장도 그 영향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봤을 땐 국내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들은 꽤 많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단이 있었고요. 좀 신중한 흐름이 나타났죠. 코스피는 그 전 거래일, 주말이라고 보겠네요. 거래일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의 실망 매물이 좀 있었고요. SK하이닉스와 2차전지가 올라가긴 했지만 떨어졌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2차전지로 인해서 낙폭을 막아섰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죠. 코스피 24개 업종 중에 8개 업종만 올라가고 대다수의 섹터와 종목군이 떨어졌던 하루였죠. 지수로는 그렇게 큰 출렁임이 없어 보입니다. 0.1% 하락에 그쳤네요. 반면에 코스닥은 0.3% 상승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오죠. 잘 가던 주도 섹터에서 순환이 도는 업종처럼 지수도 코스피 대비해서 못 갔던 코스닥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섹터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대표 주자 2차전지 어제 강했죠.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대기 모드가 어제장에 있었고요. 우리 지수 보합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내에서 테마주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오늘 밤이면 알게 될 텐데요. 서클 등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리게티도 그렇고요. 이번 주 중반에 있을 한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어제 나왔던 10일치의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비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는데 그나마 반도체가 선전을 했다 정도.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신중한 관망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CATL의 리튬 광산 가동 중단 이슈, 어제 이제 이슈와 테마 쪽에서 살짝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어제 중심 섹터로 2차전지가 부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테슬라의 한국의 각형 배터리 조달 이슈까지 더해지며 2차 전지 종목들 좋았죠. 특히나 리튬의 키워드가 강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이 30% 깔끔한 상한가로 어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첨보, 엔캠, 코스모신 소재, LNF 등의 종목들이 어제 강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K-팝 데모넌스터 신드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엔터의 호실적이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8월의 분위기를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죠. 실적과 캐대헌의 모멘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김밥에 대한 이슈도 등장하고 있죠.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내용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YG엔터의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에서 YG엔터에 대한 기대감 어제 살폈는데요. YG엔터 12%의 급등을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JYP엔터 이번 주 중반에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그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SM, 풀무원, 우양, 그리고 빌리언스, 아센디오, 노머스 등의 엔터, 콘텐츠, 음원 유통 관련한 기업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고요. 캐대헌 전에 나왔던 김밥 때문에 냉동김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엔터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의 상납 이슈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어제 일어섰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수익의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내야 된다라는 것, HBM 수출이 그래도 더 이뤄지는 Q의 증가 속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모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하나오션이 투자 경고 지정 등으로 인해서 단기 하락을 기록했던 어제이죠. 9%의 급락이 나왔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이제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지고 그것이 다른 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방산, 어제 화장품의 하락, 그리고 하나오션 등에서 빠진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선 섹터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조정 이후 언제든 N차 파동이 다시 나올 여지는 있겠으나 일단은 조선주 비롯해서 주도주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수급에 낙수 효과를 받은 것이 바로 2차 전지 쪽이었죠. CATL 장시성 리튬 공장 생산이 최소 3개월 중단되는데 정부로부터 채굴 허가를 연장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을 두고 중국이 공급 과잉을 잡으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석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진영이 테슬라 이슈와 함께 같이 올라갔고요. 원전 쪽은 베트남의 원전 협력 기대 이슈, 두산 에너빌리티 SMR 수주 이슈로 인해서 관련한 SMR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전력계기는 미국의 해적 케이블, 중국의 제품을 차단한다라는 소식과 세명전기 등의 호실적, SK그룹 아마존이 합쳐서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GNC 에너지에 비상발전기가 들어간다라는 공급 계약 소식 등이 전력기기 혹은 전력 인프라 진영에 관심을 유지시켜줬습니다. 어제 조금 쉬었던 종목군들에서 2차 전지, 원전, 전력에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네요.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속의 뉴스들을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진영에는 그래도 나쁠 것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어제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뷰티 쪽의 실적, 정말 드라마틱하게 실적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은 상회한 기업들, APR, 펌텍코리아, 파마리서치,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놓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로드랩이고요. 잉글로드랩은 시간 외 거래에서 9%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컨센을 하회한 쪽,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장 마감 직전에 나왔죠. 코스맥스 그리고 실리콘2 모두 다 컨센 하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APR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던 영향이다라는 점도 있고 일회성 비용 등의 혹은 러시아 선적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 흐름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증권가 보고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봐야겠죠. 다만 어제는 컨센 하회 이슈 속에서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네요. 20%의 폭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가가 중요해 보이네요. VT, 에이블 CNC, 마녀공장, 토니모리 등이 순차적으로 실적 발표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고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화장품주가 내려갔습니다. 그 전날 방산주의 하락과 함께하는 느낌이었죠. 어젠 APR도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쪽은 파마 리서치 정도가 2% 오르면서 끝나긴 했네요. 어떻게 실적 내용들을 더 소화해 나가는지 봐야겠고요. 뷰티가 작년 상반기에 정말 좋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쭉 상승분을 꽤 좁혔었죠. 줄였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정말 좋은 흐름을 기록해서 시즌2 좋은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대로 뷰티가 완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시즌3의 문이 열리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의견들은 참 분분합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나온 목소리 최근에 시장에 대한 정리인데요. 8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YOY 기준으로 줄어든 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 조정이 조금 있었던 것이지 업황과는 무관하다라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K-팝 데몬헌터스나 BTS, 블랙핑크, 불닭 등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K-뷰티 업체들은 바이럴을 확대할 수 있고 K-뷰티 업체들은 세포라 등과 계약을 할 때 협상 우위에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브랜드사와 ODM사, 유통사로 나눠봤을 때 좀 더 대응하기 좋고 레버리지 효과가 큰 곳은 압도적인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곳들이다라고 해서 브랜드사를 중심으로 꼽았습니다. 자, 브랜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PR, 달바글로벌, 코스RX, VT 등등이 있을 텐데요. APR은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최근이고요. 달바글로벌은 실적 실망감에 전일 급락하긴 했지만 해외 성장 여력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통사로는 실리콘2가 있죠. 유럽 매출 증가가 의미가 있고 운반비나 광고 선전비가 증가한 것은 조금 실적 측면에서 아쉬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사 마진 측면에서 앞으로 유럽과 중동에서 매출을 혹은 성과를 어떻게 가져오는가를 주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만 실리콘2 어제는 실망스러운 실적 평가로 인해서 18% 하락이었습니다. 면면을 뜯어봤을 때는 그리 나빴던 것은 아닌데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 보니 달바나 실리콘2 등에서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됐네요. 자, ODM사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한국콜마 등의 실적을 내놨고 한국콜마의 실적은 미국 고객사의 수주 감소 이슈가 있어서 좀 예상치 못했던 변수 등장으로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급락 나왔죠. 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죠. 특정 고객사 효과를 누려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서 잉글우드랩의 상한가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메카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즌3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뷰티에 대한 얘기였고요. 실적 특징주 또 하나 짚어본다면 시프트업이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모두 큰 폭의 증가였고 컨센도 상회했습니다. 니케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평가, 그리고 스텔라블레이드가 최단기간 국내 게임 업체로선 최초로 100만 장을 판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시프트업도 애프터에서 5%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넷마블도 그렇고 데브시스터즈도 그렇고 시프트업도 그렇고 조금씩 실적이 컨센을 상회하는 게임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반갑습니다. 이제 게임스컴 일정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들려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뷰티와 게임 등의 실적들 살펴봤고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슈가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강력하게 선순환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선순환의 중심에 있기는 하죠. 테슬라와 애플의 대형 계약 이슈, HBM의 성과 기대, 폴더블 폰의 선전으로 인해 삼성폰이 인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삼성이 적극적인 미국 투자를 진행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맥쿼리에서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바꿨고요. 목표가는 95,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7월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상승률인데 삼성전자가 어느덧 19%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작은 1% 정도는 빠졌죠. 어제 선전했던 SK하이닉스 하반기는 9% 정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의 부사장의 발언이었는데요. HBM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30%씩 계속 성장할 걸로 내다봤고요. 엔비디아, AMD가 정부에게 일정 부분의 상담금을 내고서라도 중국에 이제 계속해서 칩을 수출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 마진 우려는 있을지언정 HBM Q 증가에 어제 SK하이닉스가 반응을 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1CD램에서 EUV 적층수를 6개 층으로 적용하고 EUV 관련한 키워드를 또 한번 자극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추려볼 종목들이 보인다면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가 나름 괜찮은 가운데 마이크론이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했어요. D램 가격의 개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9월 24일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이 업황의 기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돌고 돌며 선순환을 계속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들이 잘 나갈 때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따라갈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증설 혹은 준공 완료 가동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어서 소부장단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부장에서 또 어떤 키워드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테슬라 공장 장비 반입에 대한 기대, 테일러 공장. 네, 10월 달에 이제 아마 장비 반입이 시작될 거다. 클린룸부터 구축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증착 장비에서 원익 IPS 요즘 굉장히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공정 자동화 클린룸, 오랜만에 클린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원자연미경의 파크 시스템스, 열 처리 장비 업체들까지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언급하는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진영에서 키움증권의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눈에 띄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HBM 산업에 대해 이제 독점에서 경쟁으로 가고 있다. 성장하겠지만 극심한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HBM 탑재량이 증가세가 조금 정체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증설, HBM4에 대한 진입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수율이 꽤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는 공급자가 우위에 있기보다는 조금 공급은 부족했던 것이 해소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의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이 20%인데 하이닉스는 블랙웰 향의 HBM3E가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20%이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이 엔비디아 향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ASIC-향 HBM3E 60% 정도를 장악해서 나름 HBM 점유율을 꽤 올려가고 있는 거죠. 내년도 HBM 매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키움은 꽤 기대하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 1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솔브레인과 TCK, 원익 IPS 그 아랫단의 종목들로 관심을 두고 있네요. 다만 이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리스크 포인트. 삼성전자가 HBM4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키움에서는 하게 된다면 이라는 긍정적인 가정을 두고 내다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죠. 자,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미국에서는 3대 지수가 CPI에 대한 경계감을 명목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그래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분위기,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가 좀 연결이 되죠. 자, 미국은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압박이 나오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된다면 혹은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여기에 대한 걱정을 꽤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유가나 인플레 관련해서 여기서 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러시아의 에너지가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경로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물가 압박은 떨어지겠죠. 이 때문일까요? 일단 원자재 가격들이 밤사이 좀 출렁출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일단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종목별 이슈 특징주로 본다면 이 정도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 봤던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4% 상승. 국내 쪽에는 나쁠 것 없는 뉴스이고요. 테슬라 쪽도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소 건설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영국의 전력 공급 사업자로서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2.8%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이라서 전기차 쪽이 함께 강세를 기록했고요. 리튬 앨범알이 반응을 보여주네요. 9% 급등이었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CATL의 공급 조절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 중국에서 전일 간펑 리튬과 텐치 리튬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앨범알을 비롯한 리튬주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낸 거죠. 앨범알 리튬 아메리카스 급등이었고요. 시그마 리튬 코퍼레이션은 22%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와 리튬 쪽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마이크론, 반도체 진영, 인텔을 비롯해서 나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는 강하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가 최근 하락이 좀 있었죠. 경구용 인상에 대한 실망감이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랐고요. 아이온큐가 아마존에 이어서 뉴저지 연기금에서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였습니다. 자, 반면에 오클로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반영이 됐어요. 장 마감 후 시세가 나오고 있네요. 1%대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클로 쪽이 정말 잘 나왔더라면 또 완전히 어제의 분위기를 잘 연결해 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뉴욕장이었고요. 히트맵 열어봐야겠죠. 좋았던 쪽 전기차 리튬 마이크론, 인텔 양자 게임이고요. 조금 좋지 않았던 쪽에서는 일라이릴린 올랐지만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러 정상회담 전에 원자재가 좀 출렁이면서 구리화학 이런 쪽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개 업종 중에 딱 3개만 상승하며 CPR 된 경계가 짙었다. 이 정도이고요. 테슬라, 마이크론, 일라이릴리 등의 시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장 흐름까지 봤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CPI에 대한 경계감에 뉴욕은 하락했고요. 미국과 러시아 회담, 러우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경계감이 조금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망 모드도 있죠.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주식 양도세 50억 원을 유지한다. 대주주 기준이겠죠. 사실상 나왔던 얘기를 이번에 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을 자극할 수 있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도주의 순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환매 상승이 아니라요. 방산의 하락, 화장품, 그리고 전일 이제 하나오션의 투경 지정으로 인한 급락 정도. 이것이 의미가 있을지, 매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 출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볼 거고요. 업종 측면에서는 리튬과 2차 전지 쪽이 어제 이어서 연속성을 띨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리튬사가 상한가들을 기록했고 앨범알 등 미국의 리튬주가 좋았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어제 우리가 선반영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연속성을 못 띄겠죠.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밤사이 좋았으니까 그 좋은 분위기 이어가 주길 바라겠고요. 다만 어제 시간 내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계약 해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9,450억 원 규모, 그리 적지 않은 규모이고요. ESS 양극재 계약 해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내에서 뚜렷하게 주가 반응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오늘 받아들이는가 내용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긍정의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키움증권 업데이트 보고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엔터와 음원 쪽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K-팝들 기획사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바람이 불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의 외교적 해빙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서 K-팝에 대한 긍정의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골든이 이제 빌보드 핫백에 진입했다.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좋은 뉴스가 이쪽은 계속 모이고 있네요. 부담스럽지 않다면 더 체크가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이슈 측면에서는 러우 전쟁, 일단 계속 소규모 전쟁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러시아의 완승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럴수록 유럽은 좀 불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방산을 자극할 수도 있고 휴전 혹은 종전의 이슈에서는 방산의 센티가 흔들리고 재건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계속해서 센티 측면에서 시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한데요. 서클이 하나은행과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협력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콘, 핑거, 헥토 파이낸셜 등등의 종목들 관련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대차 SDB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앞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ESS 양극재 관련해서 공시 소식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크게 흔들림을 보이지 않는다면 ESS 밸류체인이 어제처럼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밸류체인별로 다시 한번 추가해서 넣어봤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다면 K-팝 데몬 헌터스 지금 빌보드 10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 속보로 들려오기도 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에 대해서 긍정의 코멘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티켓 플러스 MD 등의 매출 효과를 기대해 봤을 때 YG 엔터 혹은 JYP 엔터 이런 엔터사들에 대한 관심도를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K-팝 골든 음원 유통사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이 모멘텀은 매매 차원에서 이슈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SDB 이슈가 모처럼 기사화돼서 넣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포디투닷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3차례에 걸쳐서 자금 지원을 했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5,003억 원의 유상증자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SDB에 대해서 이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완료한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이제는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만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내연기관차와 달리 소프트웨어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쓰시다 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 그것처럼 차량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B입니다. 이로 인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세계 조사기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마침 로보택시 얘기를 계속 꺼내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자극받아 SDB 모멘텀이 강화될지 지켜보겠습니다. SDB 전환 로드맵은 이 정도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SDB라고 떠올려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 등도 있겠지만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HL만도, 이런 현대모비스 등의 종목들, 또 그 외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들의 종목들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정이네요. 오늘 미중관세 유예 종료일인데 때마침 90일 유예한다라는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고요. 중요한 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겠죠. 밤 9시경 기점으로 소식 체크하시고요. 오클론은 실적 발표됐는데 실망감에 일단 하락하는 흐름이 애프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서클, 리게티 컴퓨팅의 실적, 테마단에서 중요할 겁니다. 오늘 국내 기업들은 NC소프트, 컴투스 등의 게임주들 실적이 나오니까요.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월의 이벤트는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이어가도록 할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특히나 관심도가 높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그 흐름과 디커플링되는 현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흐름이 하반기 동안 펼쳐지게 될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역전이 가능할까요? 항상 경기를 보면 역전을 바라는 마음이 그 경기를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주고는 하는데 이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이릴리의 1년 등락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1년 등락률을 살펴보시면 모두 다 두 자릿수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반면에 국내에 있는 D&D 파마텍이라든지 펩트론의 올해 등락률을 살펴보시면 세 자릿수대의 강세가 찍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서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미약품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0.53%의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시장의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살펴봐야 앞으로의 흐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 이슈가 최근 발발이 됐고 또 여기에 치열한 경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기전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뛰어난 약효를 갖고 있거나 지속성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국내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장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흐름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내가 기대감에 베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대목이잖아요. 일단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기라든지 화제성 자체가 한풀 꺾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반기 동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꺾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2025년에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134억 달러인데 2030년에는 무려 1,000억 달러까지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는 미국이라든지 호주 또는 영국 같은 선진국 쪽에서 이러한 비만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는데 최근에는 인도 같은 신흥국에서도 성인 비만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 당뇨병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임상 결과가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는 한미약품이 비임상 결과 6건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동제약과 D&D 파마텍에서도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 관련 기업들의 흐름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로 보신다면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짚이고 있는데요. 2030년부터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펩트론이 이제 유망주에서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만큼 하반기 동안의 펩트론의 주가도 지켜보시면 그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단행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는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과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흐름 그리고 트렌드를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이 해외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부작용이라는 키워드가 짚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메스꺼움과 구토 등 위장관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약효 지속성에 대한 주사제 기술, 이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도 비만약 시장에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 관리도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꼽히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왜 그 부작용과 관련해서 메리트가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미약품은 이제 기존 약물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별화된 후보물질을 다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실패를 했고 하나 둘씩 포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을 하나씩 해결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한미약품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약물들 보시면 에페글레나타이드, 이름도 어려운데 이걸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투여하는 주사 제형이라고 하고요. 국내 최초의 이 GLP-1 계열 비만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일정일 텐데 올해 임상 3상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와 관련해서 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중 작용제 HM1527호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체내에서 약물을 방출을 시키는 그러한 약물이기 때문에 위장관계 부작용을 낮추고 근손실도 낮추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2상에 진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3번째 약물 같은 경우에는 혁신 신약으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작용 중에 메스꺼움도 있지만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량까지 근손실이 또 하나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오히려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혁신적인 신약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미약품의 기술력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여겨지는 비마그루맙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약물인 만큼 여기서 어떠한 성과를 조금 더 먼저 낸다면 한미약품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 키워드는 이제 차세대라는 키워드로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라는 키워드 안에는 장기 지속형 그리고 경구용 2가지로 나뉘어질 텐데요. 일라이릴리는 최근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평균 체중 12.4%의 감소 효과를 확인시켜 줬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 14%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던 만큼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자체는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아예 없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의미를 찾아본다면 경구제형의 편의성을 확인을 시켜줬고 대량 생산 가능성과 투약 중단율 개선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켜보셔야 이제 하반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FDA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게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꼭 우리나라 기업들로 국한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쪽으로 기대감이 몰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종목들 찾기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보면서 꾸준히 추적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에서도 계속해서 경구용 GLP-1이라든지 주사형이라든지 새로운 약물,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경구용 치료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과 경구용 이러한 키워드를 안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종목들,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동아ST, 일동제약, D&D파마텍이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 메타비아의 성과를 주목해 봐야겠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분자 경구용 GLP-1 후보물질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저용량 임상 1상은 긍정적인 성과를 냈는데 오는 9월에 이제 저용량이 아닌 고용량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여기서 발표 결과가 좋다면 또 한번 일동제약 쪽으로도 시세가 연출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 D&D파마텍. D&D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용 GLP-1과 관련해서 6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4주 투여 결과가
결과가 연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상 결과와 관련해서 좀 일정 플레이도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중요해 보이니까요. 일정과 앞으로의 흐름 짚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차세대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롱런, 장기 지속형으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롱런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 조회수 탑 리포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포트 자체가 이쪽 비만 치료제 관련한 리포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골자는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경쟁 격화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하나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지금 앞서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는 경구용과 주사제형,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증권에서는 경구용 치료제보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조금 더 가망이 있어 보인다. 이쪽으로 의견을 조금 더 좁힌 시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 난이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주사제 쪽이 아마 조금 더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고 금리 인하와 하반기 학회 이벤트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쪽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관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를 거론하며 이쪽을 눈여겨보자라는 하나증권의 코멘트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유망주에서 이제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만큼 대장주 후보군으로 좀 많이 꼽히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립 이후에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에 매진한 기업으로 펩트론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펩트론의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신다면 펩트론의 주가 차트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빠질 때에도 펩트론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장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스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까지만 살펴볼 텐데 14일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지금 인기가 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에 상장한 이후에 제2의 펩토린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펩트론의 연구소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만큼 펩트론과 이 새로 상장할 예정인 G2G 바이오의 경쟁 관계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 안에서 대장주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 제가 거론했던 펩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다른 종목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만쌤과 함께 시장 전략부터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방산, 화장품, 일부 주도 섹터에서 실적을 빌미로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해서요. 이런 부분을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저희가 포트 전략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네, 먼저 일단 괜찮은 종목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와 뭐 반도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생각보다 이제 하방 지지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8일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때
뭐 실적보다는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새로운 고객사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만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코멘트들이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 자체의 파이는 커지는 건 많은데 이걸 혼자 먹다가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순간 분명히 뭐 EPS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만치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미치지 못했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냉정한 평가를 받았던 쪽이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어제 화장품 보시게 되면은 거의 그냥 단체로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패를 까고 그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투도 이제 IR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네.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 성장세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라고 이제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워낙 그 박은종 애널리스트가 남기고 이제 가셨는데 관련돼서는 좀 과한 부분들이 있고 매번 그랬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순간이 K뷰티의 좀 성장세가 보여줬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바닥을 딛고 올라갈 부분들이 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눈초리가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은 그냥 많이 올라서 빠졌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에 둘 중에 뭐를 현재 구간에서 사봐도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뒤가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빠져도 더 빠질 구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워낙 안 좋았었던 그런 고비들을 넘겼기 때문에 뭐 꽃길만 걸으시옵소서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좋은 이슈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 디램과 낸드 쪽에 어느 정도 파이나 혹은 이제 가격 상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주도했었던 파운드리 부분들의 호조와 더불어서 디램과 낸드 쪽에서도 삼성전자 어느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그런 밸류 체인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셔야지 수익률 자체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손해가 안 날 수 있을 만한 매매 혹은 이제 뒤를 볼 수 있을 만한 매매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테일러시 투자 금액엔 밸류 체인에는 꽤나 긍정적인 소식, 그 소부장 쪽에는 꽤나 긍정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소부장 탑픽으로는 뭘 꼽으시나요? 이제 소부장 쪽 탑픽을 보시게 되면 일단 테일러시 진출한 기업 내에서 보시게 되면 원익 관련돼서 원익 IPS, 원익 P&E, 원익 머터리얼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동진 세미캠이 그래도 테일러시 최근에 25년도에도 투자 금액을 늘렸던 부분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최선호주를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까지 원익 IPS와 함께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주시긴 하셨는데 화장품 그러면 달바글로벌이나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좀 시간이 지나고 조정 시 매수 시기가 오면 또 다시 코멘트 주실 겁니까? 네, 다만 이제 예전처럼 조금 더 프리하게 좀 아무 종목이나 이제 더 골라도 오르는 시장은 조금 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달바글로벌 상장할 때 코멘트 드렸던 게 제가 일단 시총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고평가받을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룸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단일 IP가 갖고 있는 약점이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해소한다면 VT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해소 못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여러 화장품 종목과 비슷한 사실 시총 자체는 달바글로벌이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좀 부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향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고 유럽과 중동 쪽 매출 상승 파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고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종목별로 차등되는 그런 주가 추이를 보여줄 것 같다는 그런 코멘트 간단하게 더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섹터 화장품 전략을 먼저 땡겨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왕 그렇게 시작한 거 시장과 반도체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김태선 본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현재 시장
좀 어렵게 네. 느껴지거든요. 지수는 나름 견고한데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꽤 많은 네. 하루하루라서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글로벌 증시를 먼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종목이 빠진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어떤 공백이 있었을 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잡아줬죠. 그들이 조금 쉬어갈 때 애플이 또 시세를 내면서 글로벌 증시의 지수를 굉장히 견고하게 잡아주는 네.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듯한데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위치이긴 한데 조정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참 과감하게 베팅을 하기에도 그렇다고 안 하고 점심 먹고 와서 보면 언제나 플러스권으로 가 있는 우리나라 증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상반기와 좀 다르게 하반기 시장의 질이 굉장히 빠르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방산주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일단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종목은 우선 다 알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맞아요. 싶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웃풋에 대한 인풋 이 고민은 있겠지만 여기서 투자가 멈춰지게 된다면 그 기업은 그 나라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마이크론, 애플 다수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였음을 기억을 해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IT 투탑이 먼저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협업을 하느냐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장비주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이지 저는 반도체 IT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코멘트와 수급의 방향성을 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차라리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정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CPI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 가자. 그러나 반도체와 IT 진영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상은 그리 걱정할 것이 없고 종목 선별에 대한 압박보다는 그냥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내 순서를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ISC 리노공업. 그렇죠. 그러니까 리노공업 쪽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건 뭐냐. 결국에 이제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칩을 지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찾아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타부타 뭐 그 칩의 어떤 그 성능 그걸 떠나서 그 칩을 이제 테스트할 만한 소켓은 의무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반도체 전체적인 산업을 통틀어서 트렌드를 타지 않고 유행도 타지 않고 꾸준히 수요가 지금 있을 법한 분야는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장비 쪽이랑 소재 쪽은 시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공정일까, 이번에는 후공정일까, 패키징 쪽일까, EUV 쪽일까 네.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은 그런 어떤 시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적은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이야기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그러면 관세 여파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버텨내려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우선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체크를 했을 때 모두 지금 해당이 되는 쪽은 우선은 1순위는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켓에 대해서 기존에도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는데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화장품 얘기 안 해주셨어요. 네, 일단 화장품 쪽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바글로벌이 실적 전날 너무 많이 오른 걸 좀 감안을 해보면 실적 발표 후에 세론 뉴스를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달바글로벌이 뭐 일회성 비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기준점이 APR이 되다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첫 번째 부담. 두 번째, 달바 글로벌 기업 하나만 미스가 나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이어서 한국콜마도 그렇고 지금 어제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잉그로드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는 본인들만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네. 지금 미스가 많아진 기업들이 있는 섹터가 되어버렸으니 화장품주들은 이제는 다들 3분기 실적은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저는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화장품은 이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스토리에 더 공감되시는 쪽으로 여러분도 투자 방향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가볼게요. 뭐 여기저기 주도주에서 이렇게 막 10% 급락이 막 충충 나와버리니까 2차 전지가 왜 안전한 느낌이 드는지. 진만쌤, 앞서 시청자분이 덕분에 엔캠 이제 수익으로 전환했다 이런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진영에 대해서 꽤 이제 미리 그리고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장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이제 슬슬 단기 조정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과하게 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좀 빨리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리튬 가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ESS 제가 보던 여러 가지 모멘텀은 ESS의 모멘텀을 필두로 해서 보릿고개를 지나갈 거다라가 전략이었고 이제 5월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공개 방송할 때 그때 사셨으면은 지금 수익으로 돌아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은 그렇지만 매번 그랬지만 좀 어느 정도 의심이나 혹은 이제 무너질 때 사야지 확실히 수익률 자체가 높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코멘트를 드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상승분은 과하다. 뭐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는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 가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그룹주 혹은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 대장주들을 지금 가격에 산다? 저는 이거는 사실상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나. 물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인 승률이 혹은 평균 단가가 예전에 사셨던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감내하고 사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에는 저는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정이 나온다. 그때 가면 제가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릴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에 그런 2차 전지 대장주를 사기에는 좀 부담감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그래도 2차 전지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HBM이 좋아졌었을 때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같은 기술 부분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요. 2차 전지가 호평을 받기 시작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지금 구간에서는 상대적인 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예전만큼의 주가 상승, 뭐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의 100만 원대 혹은 이제 포스코 피처엠의 정말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독특했고요. 너무나 이제 힘이 좋았지만 예전에 그런 상승세를 높여서 가기에는 지금 리스크한 부분들과 산업 자체가 다운 사이클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하되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용감하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밑에서 추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종목 교체도 일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시세 룸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전기차 쪽에 대한 정말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거나 아니면 로봇 쪽에서 2차 전지 혹은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더 열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구간은 아니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즐길 수 있을 만한 파티다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뒤이어서 이제 만찬이라도 참여하시려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혹은 리튬 이온 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살짝의 단기 시세 톤 다운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밤에 이제 앨범알이나 이런 리튬주들 뭐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제 국내는 또 올라서 선반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전기차 쪽의 수요가 이제 슬슬 위축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전기차는 이미 위축됐습니다. 뭐 하반기 가면 갈수록 뭐 더 줄어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더 꺾인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사명에 리튬자가 들어가 있는 몇몇 기업 저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사명에 리튬은 있지만 실제로 채굴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리튬 관련주로 저는 보시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요. 2차 전지가 이번에 오른 것은 저는 두 가지의 명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이제 CATL이 이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공급단을 조절을 하면 연속성이 항상 문제는 있죠. 네. 계속해서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냐. 하지만 이제 CATL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체였는데 그 주체가 멈췄다는 것은 저는 연속성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전기차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 보느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질지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쪽은 한번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한번 보시는 게 맞고,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또 단일 공급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지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건 기존에 포스코 퓨처엠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걸 빌미로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2차 전지에 대한 각각의 의견 살펴주셨고요. 안 그래도 추가 질문을 드릴 생각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언급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원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뉴스켈 파워 SMR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고 베트남 원전 협력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간 외에서 오클로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어요. 진만쌤, 원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뭐 전체적인 수급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를 뭐 회를 까보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올릴 때 힘이 더 드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럼에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번 그렇습니다. 사실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포커스고요. 실제로 시장이나 혹은 주가의 상승률을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원인 자체는 재료의 크기와 사이즈가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여기 깨지면 위험한데라고 이제 물음표를 지닐 때 반등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박스권을 하나 더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제 하나의 성장 섹터를 보실 때 오히려 실적이 찍힐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한 번 더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데, 사실 이전만큼 원전주들의 그런 하위권 종목들에 대한 군집성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첫 시세 분출 엄청나게 강하게 해서 74,000원대에 올라갔었을 때는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다 끌어올리고요.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GS 같은 이제 공기업들도 같이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거의 혼자 올라가고 혼자 고가 영역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주가 갖고 있는 매력 자체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만큼 밸류 체인 자체를 끌어올릴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전주를 이제 굳이 매매를 하실 거면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그 외 한 종목 정도, 두 종목 정도 포트에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너무나 작은 종목들 혹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예민하게 확실하게 이제 수급이 받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그런 시장,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만 원전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시장은 지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에너토크나 G2파워 같은 소형주들은 딱 한 번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올 그럴 만한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밸류 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에너토크나 이제 G2파워 두 종목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알파 한 종목 정도로만, 그러니까 원전으로 종목을 굳이 많이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김태성 본부장님은 원전주 AS 해주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건 그들도 아직 SMR은 시작도 못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주느냐? SM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 터빈에 대한 이제 수주 잔고가 워낙 네. 증가세도 괜찮고 영업 마진율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끌어당겨서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죠. 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살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계속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한번 또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안 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네. 갈 거고 저도 충분히 8월 달에 6월 달에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고 나서 시세 연속성이 나올 게 아니라 넘어가고 나서 저는 단기적으로 또 차익 매도라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 내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5%, 10% 수익을 받다가 다시 이게 줄어들어서 0%, 1%대 수익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심리상 또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럴 때가 저는 가장 위험한 또 순간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서 200%, 300%또 올라가는 것을 먹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신 분들은 목표 수익을 좀 낮아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넘어간다고? 그럼 더 살볼까? 이것보다도 오히려 좀 밀릴 때 그때 이제 더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쭉 끌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의견 나눠주셨고요. 두 분의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엔캠이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진마쌤 앞서 시청자분이 진마쌤 이제야 엔캠 매수 단가 왔는데 경계하라고 하시네 이러는데 어떡할까요? 엔캠만 콕 집어서 한번 얘기 더 해주실까요? 네, 뭐 경계는 별일이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가 안 나오면은 그냥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안 좋다라는 표현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경계하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굳이 이제 6만 원대에서 안 산 엔캠을 9만 원이 갔는데 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높아졌는데 만약에 지수가 빠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혹은 오늘 이제 CPI, PPI 이후에 약점이 나타나는 섹터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쪽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엔캠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실적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수급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외발 모멘텀이 그래도 이제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대 양봉은 분명히 유의미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매물대를 엄청나게 강하게 도입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2, 3일 쉬어가다 가든 뭐 하든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엔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까지 지켜보시는 하나의 밸류체인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만 진정한 엔캠의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계는 하되 별일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다만 별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는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니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올라오면은 사실 이게 조가가 6만 원대까지 혹은 이제 5만 원 초까지 빠졌는데 거의 밑에서 올라오면 거의 100%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단기 시세는 충분히 시가총액 큰 종목 치고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제 떠나 보내줄 그런 준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엔캠 의견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프리마켓에서 상승률 상위라고 해봐야 한 4%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네. 중요하게 보시는 키워드로 주신 게 오늘은 쉬어가도 돼요 라고 네. 되게 다정하게 주셨어요. 오늘 CPI 보고 가자라는 시장의 얘기 그대로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미국도 안 좋은 부분을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상황들인데
저는 CPI 발표가 이 모든 것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애플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애플이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 어찌 보면 추후에 가격적인 부분을 셈법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이폰이 지금 25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700, 800만 원 간다면 과연 애플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판매량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면 애플 사실 주가 상승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나중에 있을 일은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 CPI 지표도 흔들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너무 늦었다. 금리 인하를 7월에 했었어야 됐는데 9월에 너무 늦은 것 아니야? 또 아래 공포, SL 공포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네. 또 시장은 S&P 기준으로 지금 PER 22배, 23배 넘어간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고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미증시 CPI 지표 발표 후의 흐름을 보고 저는 조정의 폭을 좀 감안을 하면서 타이밍을 좀 재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앞서 드렸던 반도체 IT와 반도체 소보장은 저는 그대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차 전지 안에서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약바이오가 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제 민희 앵커님이 또 브리핑에서 비만 당뇨 쪽 해주셨는데 저는 이쪽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경구용 쪽에 삼성전자에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에스페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좀 깊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은 경구용은 안 된다. 오히려 뭐 위고위보다는 제파운드 쪽을 취급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에게 에스페스라고 하는 플랫폼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진만 스픽을 가겠습니다. 진만 쌤의 이 오늘에 대한 픽 내용이 조금 곁눈질을 해도 돼요? 어디로 곁눈질을 할까요? 네, 동의합니다.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굳이 매매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지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보시게 되면은 내일을 위한 시장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를 위한 시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CPI, PPI 이번에 긁히게 되면 정말로 크게 긁힐 수 있을 만한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8월에 남은 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셔야 되는데 굳이 이제 엄청나게 폭탄이 있는 이제 돌다리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굳이 오늘 기술주들을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있을 만한 조정에 대비하는 방법 혹은 내가 주식 비중이 너무나 커서 사실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오늘 오후장 정도에서 충분히 현금 확보는 하셔야지만 뒤가 있는 매매 혹은 이제 다음 주를 웃으면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CPI와 PPI는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보다 굉장히 파이가 큰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빅스 이제 미국 쪽에 상장되는 빅스를 추종하는 국내의 상품을 보시거나 아니면 일부 주식 비중이 너무나 높다라고 가정하시면 인버스를 사셔서 해지하는 요소를 삼으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과 섹터가 일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은근히 좀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과 목요일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밀린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 7% 이내인데 만약에 이들이 밀린다라고 하면 지수가 좋겠죠. 근데 반대로 지수가 밀렸었을 때 이들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 자체는 20% 이상의 장대 양봉을 매번 뽑아냈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려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큰 비중보다는 작은 비중의 일부를 지키면서 이제 슈가비 정도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관련주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휴가 가기 전에 대한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잡아주신다고요? 네, 오늘 그다음에 내일 정도, 3일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8월에 엔비디아 실적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하락이 나오면 찐 하락은 요때 나옵니다. 물론 별일 없이 지나가면 경계하는 부분들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제 15, 16, 17 휴가 가실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휴가철 이전에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체크리스트를 돌려
돌리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휴가 떠날 때 에어컨 켜고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주의해야 될 부분들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밑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보고 계신 분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이제 카메라 드셔가지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종목 상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진행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김진만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